주원장은 1368년 명을 건국하고 남경에 도읍하였다. 그리고 그해 8월 군사를 일으켜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키고 몽골인들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냄으로써 한족 왕조를 다시 건설할 수 있었다. 몽골인들을 몰아낸 주원장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고 자신을 지탱해주던 강남 지주층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주원장은 1376년 공인의 안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 등을 잇따라 일으켜서 10만 명에 달하는 강남 지주층, 개국공신, 관료들을 처형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주원장은 재상을 없애고 문신들을 장악하여 권력이 황제의 수중으로 들어오도록 집중시켰다. 주원장은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남경에서 국가를 운영하였으며 장자를 황태자로 세우고 나머지 아들들은 변경의 왕으로 봉하여 몽골을 방어하고 황실의 안녕을 보위하게끔 하였다. 정난의 변과 영락제 명의 북경천도 홍건적 출신으로 명까지 건국한 주원장은 즉위와 동시에 자신의 장남 주표를 황태자로 삼았다. 나머지 아들들은 변경의 왕으로 임명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표는 40세의 나이로 급사하였다. 이에 주원장은 주표의 아들에게 재위를 물려주어야 했다. 주원장 자신이 죽은 뒤 어린 황제에게 숙부들의 핍박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상황이 되었다. 주원장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수도인 남경으로 오지 말고 각자의 영지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유서까지 남기기도 하였다. 자신의 장례를 구실로 아들들이 황태손에게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나머지 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주원장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신임을 잃었고 말년에는 고독하게 병사하였다. 71세의 나이로 1398년 10월 21일 사망하였다. 뒤이어 손자인 주윤문이 건문제로 16세에 즉위한다. 건문제가 즉위하자 태조인 주원장이 멀리하던 건문제의 숙부이자 주원장의 아들들은 중앙조정에 대한 반발로 명조정에 대항할 방법을 세우기 시작했다. 명조정에서는 숙부인 번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지로 첩자와 자객을 파견하고 번왕을 감시하려 하였다. 번왕들의 세력을 조금씩 깎아내려 강력한 황권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번왕들 특히 북평에 근거를 둔 연왕 주체는 건문 1년인 1399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연왕의 반란군은 농경민족인 한족뿐 아니라 몽골인, 여진인, 서역인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군사집단이었다. 이에 반해 남경의 건문제 정권은 한족 중심의 유가적 이상세계를 꿈꾸던 지식인들이 주도했기에 명조정의 군사력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다. 정난의 변을 일으킨 연왕은 1399년 7월 5일 거병하여 남하하였다. 덕주를 거쳐 1400년 5월부터 8월까지 제남부에서 벌인 전투에서 연왕은 패배하고 다시 북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해 11월 다시 남하하였다. 두 번째 남하는 그해 12월 동창부에서의 전투 패배로 다시 연왕은 회군하였다. 명조정은 여러 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연왕을 사로잡을 기회도 있었으나 건문제는 이를 만류하였다. 숙부의 생명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연왕의 반란은 계속 이어졌다. 연왕군의 3차 남하는 이듬해인 140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연왕군은 협파인 무읍에서 승리하고 다시 남하하였으나 같은 해 7월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완연을 거쳐 북평으로 회군하였다. 마지막 4차 남하는 이듬해인 1402년 3월에 이루어졌다. 3월 10일 숙주에서 승리하고 남하하여 4월 22일에는 영벽에서 승리하고 6월 3일에는 단도현에서 승리하였다. 단도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지척에 있는 남경은 곧바로 위협을 받았으며 열흘 뒤인 13일 연왕군은 남경을 함락시켰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연왕은 남경을 함락시켜 명의 황제 자리에 올랐다. 이가 바로 영락제이다. 건문제의 행적은 전혀 알 길이 없게 되었다. 정난의 변은 군사 중심지인 북방이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남방을 제압한 것인데 연왕 집단의 상무적 기풍으로 당시 원과의 전쟁을 치룬 역동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영락제는 즉위 이후 남경에 수도를 두고
자신의 근거지이던 북평을 북경이라 명명하여 부수도로 승격시키고 그곳에서 지냈다. 영락제는 남경을 단숨에 수도에서 탈거시킬 수는 없었고 약 20년 동안 수도로서의 위상을 유지시켰다. 명이 천도한 것은 1421년이었다. 이를 북경천도라고 한다. 운하인 회통하를 완공시켜 남북 물자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천도를 실행했다. 북경천도로 인하여 남방에서 건국되고 남방인 위주로 경영되던 명도 명실공히 대륙을 아우르는 통일 정권으로 발돋움하였다. 명말 이자성의 반란과 농민봉기. 명나라가 세워진 이후 200년이 지나 16세기 말로 들어가면서 명의 사회 모순은 극에 달했다. 16세기 중반 명의 재상장거정의 개혁으로 사회 혼란을 바로잡고 민생 안정을 도모했던 명이지만 장거정이 죽자 관료와 환관, 신사층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명의 체제는 천천히 붕괴되어 갔다. 특히 보바이의 난, 임진왜란, 파주토사 양응룡의 반란 등 다양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명은 장거정, 사후 다시금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재정적자에는 황실 유지 비용도 한몫하였다. 만력제를 비롯한 황족들의 사치 또한 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명의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전국으로 파견된 환관들은 막대한 권한을 휘둘렀다. 지방의 은광을 개발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파견의 목적이었지만 상세를 징수한다며 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민중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그 시각 중앙조정에서는 독림파와 환관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었다. 중앙정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1627년과 1628년에 걸쳐서 섬서성 북부에서 가뭄으로 인해 대규모의 기근이 발생하였다. 대규모 기근은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인근 지역 유지의 창고, 관아의 창고를 급습하면서 식량을 약탈하였다. 이들은 단순 폭도에서 집단을 이루어 도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농민뿐 아니라 탈영병, 마적 등도 가세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영상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적 무리에는 섬서성 출신 이자성이 있었다. 그는 고영상 휘하에서 반란군 활동을 시작하였다. 1636년 서안으로 진군하던 고영상이 명군에 잡혀서 처형당하자 이자성은 트망이라는 고영상의 칭호를 계승하고 그의 자녀 무리를 이끌어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명군이 계속해서 추격하자 이자성은 세력의 일부만 데리고 호북성 운양에 숨어들었다. 이자성 세력을 괴롭힌 명군의 정책 중에 하나가 초무책이다. 초무책이란 항복한 세력에 대해서는 식량을 지급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반란군들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자성이 명군에 쫓겨 호북성에 숨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39년 화북 지방에 기근이 덮쳐 유랑민이 속출하자 이자성은 이 유랑민을 규합하여서 세력을 형성하고 재기하였다. 이자성은 1641년 대민 정책을 선전하면서 반란 세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자성이 선전한 민심 선동책은 4가지이다. 첫째는 균전, 멸량, 요역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경제 정책이다. 둘째는 제폭휼민, 즉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민생 안정책이다. 셋째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약탈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군기숙 정책이다. 넷째는 지식인을 존중하고 예우한다는 신사포섭책이다. 이자성의 민심책에서 중요한 것은 명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조세와 요역 부담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 민심 수습책이다. 또한 신사층을 포섭하여 독립국가 단계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을 가진 이자성은 1643년 호북성으로 진군한다. 그리고 이자성은 대도시 양양을 점령하여 양경으로 계칭하고 스스로를 신순왕이라고 칭하였다. 1644년에는 서안을 점령하고 서경이라고 계칭하였다. 이때부터는 국호를 대순이라 부르고 연호는 영창이라 하면서 국가 건설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1644년 3월에는 북경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명의 군대는 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산해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자성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북경성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경산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당시 명나라는 청나라의 거듭되는 공격과 이자성의 난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청나라보다는 내부의 적인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함으로써 명은 277년간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산해관에 남아있던 명의 장수와 군사들은 청에 투항하여 이자성을 공격하였다. 또한 강남에 남아있는 관료들이 남경에서 남명을 세우고 청나라에 계속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1662년 청나라에 투항한 오삼계가 범하까지 쳐들어가 영력제를 살해하면서 남명 역시도 청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자성은 북경을 점령한 후 과거를 시행하는 등 명의 체제를 흡수하는 체제 정비에 힘썼다. 그러나 부호와 신사를 구금하고 재산을 빼앗으면서 이들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과 청의 경계를 지키던 명의 장군 오삼계가 청군과 연합하여 이자성 세력을 공격하자 이자성은 북경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호북성으로 도주하던 이자성은 1645년 통산현에서 지역 군사 집단에게 피살당했다. 이자성 집단은 독립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살인, 약탈 등의 도적 시절의 행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심 수습책을 제시하고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 시도는 이전의 농민 반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움직임이었다. 명말 이자성과 비슷한 인물로는 섬서성 출신 장헌충도 있었다. 장헌충 역시 대서라는 독립왕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듯 했으나 도적 출신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민심을 잃고 중원으로 들어온 청군에게 피살되었다. 만주족의 등장과 중원제패. 명이 사회적 혼란에 휩싸여 주변 민족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자 만주에서 새롭게 세력이 흥기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만주족이라 부르며 활동하였다. 만주족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누르하치였다. 그는 건주 여진에 속한 건주 자위에 속했고 여진족의 지배층 출신이었다. 당시 명의 요동 대장 이성량 휘하에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설과 추측이 있지만 명이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친을 살해한 것을 구실로 누르하치는 명 세력과의 갈라선다. 그 후 누르하치는 군사를 일으켜서 세계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던 여진을 통일했다. 만주에 흩어져서 살던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을 규합한 누르하치는 세력을 결집시키고 여진을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통합했다. 누르하치는 만주족을 조직하면서 사회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팔기제도를 만들었다. 팔기는 일반적으로 기마병 부대를 가리키며 제도상 만주족의 수렵 관행에서 발전한 씨족 조직인 니루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초기 1, 2루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만주족의 사회가 팽창하면서 니루는 300명을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 니루를 기초로 행정 및 군사제도가 조직되었다. 1601년에 정홍, 정황, 정남, 정백사기가 조직되었고 1615년에는 양홍, 양황, 양남, 양백사기가 추가되어 팔기가 탄생하였다. 이 팔기 조직은 훗날의 몽골 팔기와 한군 팔기로까지 확대되었다. 만주족의 사회가 안착되며 누르하치는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고 12세기 아유라보기가 세웠던 금의 후예임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황제를 표방하지는 않고 몽골처럼 칸을 칭하였다. 후금을 건국 후 누르하치는 요동의 지배권을 두고 명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누르하치는 1618년 요동을 공격했다. 조명연합군과 사르후 전투에서 승리한 후금은 같은 해 철령과 개원을 공격하고 1621년에는 심양과 요양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요동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였다. 누르하치는 점령한 요동으로 천도하였고 후계자 홍타이지는 요동을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팔기의 군권을 장악하고 투항하는 명의 관료들을 받아들여 세력을 더욱 키워나갔다. 홍타이지는 후금 태종으로서 국명을 대청으로 계칭하고 연호를 숭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호 계층으로 후금은 만주족만 지배하던 관념에서 탈피하여 한족과 만주족, 나아가 몽골족까지 모두 지배하는 다민족 국가임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후 청나라는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산해관을 공격했다. 그리고 산해관에서 투항하는 명의 군대를 흡수하여 한족의 중원으로 진입하였다. 청과 명이 대립하던 시기 명의 명장 원숭환과 오삼계가 산해관을 틀어막고 청의 중원 진출을 막아내어왔다. 그러나 명은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을 점령당하고 멸망하였다. 명의 장군 오삼계는 청에 투항하고 산해관을 청에게 내어주었다. 투항한 오삼계는 청군을 이끌고 북경으로 쳐들어가 이자성의 대순을 멸망시켰다. 이로써 청은 흡수한 명의 군대로 피를 흘리지 않고 명의 수도인 북경을 손에 넣었고 남하하는 명의 잔존 세력을 쫓아 중국 대륙을 점령해 나갔다. 신사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청은 1681년에 일어난 3번의 난을 무사히 진압하고 대만에서 걸기 중인 정씨 세력마저 1683년에 무사히 소탕하며 유일무이한 중원의 지배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만이 중국 역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3번의 난과 청의 전성기 강희제의 시대. 후금을 청으로 만들고 기틀을 다진 홍타이지가 죽고 그의 아들인 순치제가 산해관을 돌파한다. 순치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숙부인 도르곤의 섭정을 받았으나 멸망한 명의 뒤를 이어서 청의 내실을 공고히 하고 통일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하였다. 순치제가 산해관을 돌파한 이후 중원으로 들어온 청은 투항한 명의 장군 오삼계, 상가이, 경계무를 왕으로 봉하고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였다. 순치제 이후 1661년 청의 4대 황제 강희제가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다. 강희제는 14살의 나이에 친정을 시작하여 내치와 외정 양 측면에서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 강희제가 있었기에 청은 중국 대륙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었다. 강희제는 이들과 함께 남아있는 반청 세력을 청소했다. 그러나 반청 세력이 이들 3번 왕에 의해 모두 소탕되자 청조는 3번의 왕들을 대륙 지배에 방해되는 걸림돌로 보기 시작하였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3번 왕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번이라는 영지를 철회하려는 청조의 행동 때문이었다. 강희제는 번을 없애려고 생각하던 도중 광동의 상가이가 아들에게 번의 승계를 요청하자 아예 번을 없애라는 철번 명령을 내렸다. 청조는 번을 해체한다고 하면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강희제가 3번 요청을 불허하는 명령을 기다리던 번왕들은 강희제의 철번 승낙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1673년 11월 21일 오삼계는 천하도 초토 병마대원수를 표방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명조 부흥을 부르짖으며 걸기하였는데 남명 정권의 최후를 본인이 맡게 하였음에도 이러한 명분을 내걸었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없음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명 영력제에 능해서 반청복명을 이유로 거병하였다. 명분상으로는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었으나 청의 지배가 달갑지 않았던 한인들이 오삼계의 반란에 동참하였다. 오삼계는 세력을 이끌어 호남으로 진출하여 중국 남부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오삼계의 군세는 청조를 궁지에 빠뜨리기도 했으나 물자가 많은 청조정에게 유리하였고 강남 지방의 생산시설을 점거한 청조가 승기를 잡고 반란을 진압해 나갔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한 것뿐 아니라 영토적 팽창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대만의 정씨 세력을 소탕하고 외몽골과 내몽골을 침입한 중까르부의 갈단을 물리쳤다. 변방의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몽골을 신속시켜 몽골 지역의 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흑룡강 연안에서 추돌하던 러시아와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국경을 확정해 두어 대내외적인 평화를 확보했다. 대만이 확보되면서 강희제는 명대로부터 이어져 온 해금, 즉 바다에 나아갈 수 있는 제한을 풀고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에 해관을 설치하여 해외 무역을 허락하였다. 무역이 재개되자 은자 부족으로 야기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졌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은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유입되며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
경제 상황의 호전은 대규모 치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황하의 치수 대운하의 보수와 유지에 많은 비용을 쏟았다. 그 덕에 남방의 풍부한 물산과 세금을 북경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희제는 여기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대내외적인 평화와 경제적 번영, 거기에 한인과 관료를 포섭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통해 정치적 안정까지 더해지면서 청나라는 강희제 영간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강희제는 61년간 재위하며 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옹정제의 개혁 정치와 개토기류. 청은 강희제 영간의 전성기를 누렸다. 강희제는 6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며 안정된 황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었다. 1722년 강희제가 사망하면서 그의 후임으로 사남인 옹정제가 즉위하였다. 옹정제는 치밀하면서 성실하기까지 한 성격으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꾸준히 모으며 황제가 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후 강희제가 붕어하자 황자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8황자, 9황자, 10황자, 14황자를 창춘원에 감금시켜 버리고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황자에 오른다. 옹정제의 통치기간은 겨우 13년이나 강희제 영간 말기에 나타나던 사회의 혼란상을 다시 바로잡은 것으로 그 업적을 치하하는 평이 많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건륭제의 치세를 준비한 시기라고 평하기도 한다. 옹정제는 재정개혁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정비하고 조세제도 자체를 개혁하였다. 또한 옹정제는 개혁을 위하여 진사 출신이 아닌 실무의 밝은 능리를 발탁하고 등용하였는데 옹정제의 신복 중 만주인 오르타의 한인 이위와 전문경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옹정제의 개혁 중 가장 핵심은 지정은과 양념은 그리고 개토기류였다. 지정은은 국가 재정 수입 구조를 합리화하였다는 점에서 양념은은 관료와 기강을 숙정하는 근간을 마련한 제도였다. 지정은이 실행되자 조세가 토지세로 단일화되었다. 또 소작인들에게는 인두세를 면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여 농민층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복잡했던 세금 체계가 간결화되고 단순화되자 이를 착복하거나 중간에 사라지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양념은은 관리들이 녹봉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지자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이었다. 관료들은 재정적인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지만 청조가 양념은을 지급함으로 인해 관료들은 청렴과 절제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개토기류이다. 개토기류란 지방행정개혁으로 중국 남서부 소수부족의 족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중앙정부 관료를 배치하고 내륙과 동일한 지방행정체제를 시행해 독립적인 소수, 민족 주거지를 내지화하는 정책이다. 옹정제는 운남, 귀주, 광서, 호남과 사천 등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지배권과 세습권을 가진 토사와 토관을 모두 청조의 관료로 대체하였다. 이들이 바뀌면서 한족 상인과 농민, 광산업자들이 소수민족의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 땅이 한화를 촉진했다. 반독립적이던 소수민족들은 한족의 머리수에 파묻혀 융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소수민족들이 순순히 그들의 정체성을 버린 것만은 아니다. 대소금천의 반란처럼 일부 토사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세계 최강의 청조는 반란군을 압도할 만한 병력을 보내어 진압하고 소수민족의 거주지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실행시켰다. 건륭제 치세와 대일통. 청조의 전성기. 옹정제는 1735년 사망했다. 그리고 그 후계로 옹정제의 아들인 24살의 보친왕 홍역이 건륭제로 즉위했다. 건륭제의 치세 60년은 청조의 최대 전성기이자 대일통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일통은 영토적 통일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이념까지 포함하는 큰 규모의 통일이다. 청은 사내간에서 명과 대치할 때부터 대일통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홍타이지 시대에 청은 내몽고를 병합하였고 이를 통해 대일통의 개념을 명분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청은 북방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군대를 보내어 변방에 대한 수비를 선제적, 공격적으로 펼쳤다. 앞서 말한 내몽골, 외몽골뿐 아니라 서북 지역의 신강, 청해를 거쳐 티베트에 이르는 변경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였다. 이러한 정복전쟁으로 인해 청은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영토는 현대 중국이 물려받기도 하였다. 청이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다수의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자 청은 주변 민족을 전담하는 입원원을 설치하여 확대된 영역을 항구히 지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들이 건륭제 연간에 마무리되면서 영토의 확장과 통일 작업이 완수되었다. 이를 대일통의 정치적 측면으로 본다. 또한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덕치를 고를 수 있다. 이는 사고전서 편찬을 통해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사고전서 편찬 사업을 사상 탄압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사고전서는 건륭제의 덕치 이념을 상징적으로 실현한 사업이기도 하다. 청 왕조가 정복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번영하자 고증학자들 또한 지금이 성세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고전서 편찬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는 이념,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일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찬된 사고전서는 3458종 36,383책이라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일통이 세계에서 구현된 평화를 바탕으로 청이 도시와 농촌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물자의 생산과 유통, 소비도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신대륙에서 채굴된 은이 교역로를 타고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은은 다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외부의 물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중국의 물산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건륭 중반기에는 호부가 관할하는 은 저장고에 2년치 세입에 상당하는 8천만 냥의 은이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륭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은 천천히 쇠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곡물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강소, 절강, 복건, 광동 등지에서는 식량의 부족으로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미국 생산지에서는 양식이 부족할 정도로 외부로 양식을 팔아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폭동에 더해 관료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역시 쇠퇴의 조짐으로 보인다. 그 정점에는 화신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는 건륭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관료사회에 군림하였다. 그러나 건륭제 사후 가경제는 급속도로 세를 불린 화신을 숙청하며 그의 가사는 8억 냥을 몰수했다. 이러한 부정부패와 사회적 갈등은 축적되어 1796년 백년교도의 난으로 나타났다. 건륭제의 전반기에는 유례없는 대일통으로 대성세를 보냈다. 그러나 건륭제 후반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 갈등으로 인해 이면에 내재된 갈등들이 분출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의 근본적 원인에는 청대 사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 버린 인구에 있다. 18세기가 지나면서 청의 인구는 3억 명에 달했으며 정근대적 사회가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의 인구였다. 이러한 인구는 청조의 대단한 부담이었으며 이에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청은 뒤이어 벌어지는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다. 청대 백년교도의 난, 백년교 반란. 백년교는 남송시대에 창설된 백년종에서 기원한다. 기본적으로는 불교로 미륵신앙이 함께 결합하면서 청 정부에 대한 반체제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여기에 만이교의 평등주의와 금욕주의가 함께 더해지면서 종말론적 메시아 신앙을 가진 백년교가 탄생하였다. 여러 교리가 통합된 백년교는 명대의 민중 반란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청이 대륙을 정복하고 치세를 이루는 동안에는 민간에 숨어들어 세를 넓히고 있었다. 이후 사회가 혼란해지자 민간에 잠복하고 있던 백년교는 수면 위로 올라와 반란을 일으키는 군벌들이 종교적 지지층이 되어주었다. 가경제 치세 연간의 백년교 반란은 섬서성 남부, 사천성 동북부, 호북성 서부의 산악지역 하남성, 감숙성의 산악지대에서 발생하였다. 주로 산악지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점에는 이유가 있었다. 청대 중기 이후의 빈민과 실업자,
범죄자들이 산악지역으로 몰려들어서 이 지역의 행정과 치안상의 문제가 많았다. 더욱이 이런 지역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주민들은 화전에 의탁하여 옥수수를 재배해 주식으로 삼아 살아갈 정도였다. 이러한 화전은 4, 5년이 지나면 지력이 떨어지고 토양이 비에 쓸려나가 주민들은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다. 그래서 산지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유랑하거나 농한기에는 평지로 내려가 품을 파는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형편은 산악지대의 주민들에게 기성질서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원인이었고 백령교는 이런 불만에 편승하여 세를 넓혔다. 백령교가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건륭제 후반기였다. 백령교 지도자 유지엽은 1715년 백령교도들을 이끌고 청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호북으로 잠입하였다. 이곳에서 다시금 교도들을 확보하고 민간에 뿌리내렸다. 이러한 움직임을 탐지한 청정부는 1794년 호북 사천 하남 섬서에서 교도들을 처형하고 체포하였다. 이러한 청정부의 반발에 백령교도들은 종말이 다가온 징조라며 다가올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청조의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백성을 선동했다. 그리하여 1796년 정월 호북성에서 백령교의 반란이 일어났고 섬서와 사천에서도 봉기에 가담했다. 호북성의 백령교도들은 청정부가 묘족 반란의 군사력을 돌린 사이에 호북에서 세력을 급속히 확산시켰고 사천과 섬서 감숙 등을 떠돌면서 청정부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러나 1799년에 건륭제가 사망하고 청정부군은 견벽청야 작전을 개시하여 백령교도들의 식량 조달과 병력 보충을 차단시키고 백령교의 근거지인 삼성교계 지역에 현지인 출신으로 지방군인 향용을 조직하여 백령교군 소탕에 열을 올렸다. 청의 조직적인 반격에 백령교군은 기아와 질병, 부상에 시달리며 패배를 거듭하다가 1805년에 완전히 괴멸당했다. 백령교는 각지를 전전하며 약탈하는 데에 만족할 뿐 통일된 조직이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반란 8년 만에 청정부군에 완전히 괴멸당했다. 그러나 백령교의 반란은 청조의 군사적 무능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청조의 군비를 완전히 소모시켜 청이 종말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다.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 아편전쟁의 발발 19세기 들어와 청왕조와 중국 사회는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지나 이전과는 다른 쇠퇴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평화에 따라 늘어난 인구는 19세기의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4억 5천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지탱해야 할 사회 시스템은 이미 낡아버린 청조의 것이었고 물적 기반 역시도 미약했다. 4억에 이르는 인구를 부양할 자원의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은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느렸고 이는 사회적 불균형과 위기를 부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민중의 반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인구의 증가 압력을 버티지 못한 생태계도 붕괴하여 산사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청조의 능력은 너무나 미약했다. 그리고 이때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열강이 무역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동양으로 진출하는 이른바 서세동점의 시대였다. 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조공무역의 서양 열강은 해관을 열어달라 간청하여 무역을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무역의 강자로 등장했다.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와 도자기, 비단, 면직물을 수입하였다. 대신 모직물과 면화 등 자국의 공장제 생산품을 팔려 했다. 문제는 이 품목에서 발생하였다. 영국이 수입하는 품목은 매우 비싼 사치품이지만 영국에서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특히 차는 귀족들의 필수품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수출되는 모직물, 면화는 중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 중국의 기후와 민중의 선호도가 모직물을 선호하는 쪽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있는 수요도 중국 내부에서 모두 자족할 정도였다.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은 당시 화폐로 쓰이던 은이 모두 중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영국은 만성적인 은 부족에 시달렸고 전 세계 식민지 경영으로 긁어모은 은이 중국에 차 대금을 지불하는데 모두 쓰이게 되었다. 은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균형 거래에 영국은 매우 큰 불만을 품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10만 kg 단위의 은을 적자로 기록했고
19세기 초반엔 거의 100만 킬로그램의 은을 적자로 기록해야 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영국은 결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청 황제는 여러 차례 명을 내려 아편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1780년 무렵 약 1000상자에 달했던 아편의 수입량은 1830년 1만 상자, 1차 아편전쟁 직전인 1840년 직전에는 4만 상자 정도로 늘어났다. 아편 밀수의 증대로 수백만의 중독자가 생겨났으며 아편 구입의 대가로 지불된 백은이 해외로 대량 유출되었다. 당시 백은은 납세의 단위인 기본 화폐이기도 했기에 아편의 유행과 은의 유출로 인해 중국의 화폐, 금융, 재정체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청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아편에 대해 대응책을 낼 수밖에 없었다. 1838년 황제 도광제는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광주에 파견하였다. 임칙서는 이곳에서 아편을 몰수하고 다시 사용할 수 없게끔 모두 바다에 회를 섞어버리게 하였다. 거기에 수입금지라는 강경책까지 취하자 영국은 이를 빌미로 자국의 상인과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청의 파병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발한 전쟁이 아편전쟁이다. 1840년 6월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영국의 함선 48척과 군인 4천여 명이 베이징 바로 앞인 천진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1841년 1월 지금의 홍콩과 마카오 사이에 있는 주강에서 천비해전이 벌어졌다. 전투는 4시간 만에 끝났으며 영국군의 피해는 38명인데 비해 청의 사상자는 포로를 포함해 800여 명에 달했다. 청 군대의 명백한 패배였다. 하지만 청은 이러한 패배에 납득하지 못했고 3월에 다시 영국군과 전투를 벌였다. 결국 청군은 거듭해서 패배했으며 1842년 7월에는 난징의 핵심 기지인 진강까지 함락되었다. 청조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하여 영국에 대항하였으나 메울 수 없는 정도의 간극을 보인 기술력과 장비, 해군력의 차이로 연안 도시를 공격하는 영국 해군을 이기지 못했다. 청 조정은 결국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과 타협하는 방안을 택했다. 1842년 체결된 남경조약으로 청은 광주 등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된다. 홍콩이 이때 영국에게 할양된다. 난징조약은 전 세계에 중국의 쇠락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으며 동아시아에 드리워지는 제국주의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태평천국운동의 등장. 아편전쟁의 패배로 중국은 거액의 배상금을 영국에게 배상해야 했다. 또한 거액의 전쟁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청조의 재정은 적자로 치달았다. 여기에 남경조약으로 인해 광주에서 상해로 경제의 중심지가 옮겨 가버리자 광주를 비롯한 남부에서는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회적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청조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850년 민중의 불만이 터져나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난다.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광서성에서는 100회에 이르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중 태평천국 운동만이 유일하게 전국적 규모의 동란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서구에서 유입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성립된 이념을 통해 강한 결속력과 이념적 통일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평천국 운동은 전통적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지상왕국을 건설하려는 구상을 하였다.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킨 홍수전은 1850년 10월 광서성 개평현 금전촌에서 봉기하여 태평천국을 선언하였다. 그는 청조의 과거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 시녀를 앓다가 꿈에 나온 상제를 만나면서 종교적인 구원과 신국의 건립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선교활동을 통해서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풍운산과 양수청 등의 동료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청조의 군대와 맞붙으며 양자강을 따라 남하하였다. 그리고 1853년 남경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남경을 예루살렘의 의미를 담아 하늘의 수도 청경으로 삼았다. 다수 민중의 지지를 확보한 태평천국 세력은 북경을 점령하기 위해 남경을 근거지로 북경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는 남경 점령과는 다른 난이도의 일이었고 전선은 지지부진해진다. 청군은 총력을 기울여 반격에 나섰고 양자강 중하류인 강남 지역의 점령과 지배를 둘러싸고 태평천국군과 10년에 걸쳐 장기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태평천국군은 지도층이 분열하면서 서서히 힘을 잃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봉기한 영군, 소수민족의 대규모 반란 등에 의해 서서히 쇠락하였다. 태평천국 운동은 초기에는 엄격한 군율과 낡은 악습의 폐지 등 새로운 사회를 향한 이상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도층인 양수청과 소조기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났고
전통적 왕조를 바꾸는 데는 실패하였다. 한편 멸망위기에 몰렸던 청조는 한인 산사층의 협조를 확보해서 태평청 국군에 반격해 나갔다. 신사층의 등장은 이홍장 좌종당 등 한인 지방장관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고 청나라의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청조로부터 기득권을 확보한 서구열강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기독교 국가에 대한 기대를 졌고 오히려 청조에 협력하였던 것 역시 태평천국 운동의 몰락을 부추겼다. 2차 아편전쟁 중이던 영국은 프랑스군과 함께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참여하여 청조에게서 기득권을 빼앗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가로 청나라는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열강이 도움을 받았다. 전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열세로 돌아서자 1864년 6월 홍수전은 독으로 남경에서 자살하였고 청군에 의해서 남경은 7월에 완전히 탈환되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태평천국 운동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변법자강 운동의 등장. 두 번의 아편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은 청조에게서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당시 태평천국 운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반란을 진압하는데 전전긍긍했던 청조는 영토가 아닌 겨우 통상 조약만으로 침략을 멈춘다는 서구 열강의 조건에 바로 합의하였다. 이제 청조와 서구는 대립이 아닌 협조 관계로 전환되었고 이를 위해 청에는 총리아문이 설치되어 서양과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대신 열강은 청조에게 군사력 원조와 근대적 기술, 차관 같은 자본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활용해 청조를 지원하고 청나라 내부에서 자신의 이익을 완고히 하였다. 이 무렵 청의 권력은 서태후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서태후 정권은 이러한 서양과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었다. 서구의 침략과 반란이 동시에 일어나며 나라가 혼란스럽자 청에는 새로운 기조의 운동이 탄생했다. 이른바 자강운동이다. 자강운동이 시작된 1862년에는 목적을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두었다. 그래서 자강운동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서양의 총포와 군함의 수입이었다. 무기와 더불어서 서양식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근대적 군수공장 설립, 군함 건조 등이 목표가 되었다. 한족 신사층으로 권력을 잡은 증국번, 좌종당의 상군과 이홍장의 회군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해 나갈 수 있었다. 아울러서 기술이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서들이 원서인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런 과학기술 서적의 번역을 위해서 학당이 설립되고 해외로의 유학생 파견도 시도되기 시작했다. 자강운동의 다음 단계는 군사시설을 위한 사회 인프라 개척이었다. 석탄과 철 광산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를 활용할 제철소가 건설되었다. 통신 인프라인 전보국이 창설되었고 철도부설이 시작되었다. 방적 기술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기술이 민간공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이 이때이다. 군사공업은 민간 상공업 분야와 상호 발전하는 관계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민간 확산은 매우 중요했고 중국의 부가 외국 기업과 자본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책이기도 했다. 이렇게 부강의 방책으로 기결된 자강운동은 중국의 자본주의 상공업 발전을 자극하고 서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자강운동은 전통적 왕조체제를 회복하고 안정시키는데 얼마간 성공하였다. 이 시기에 청제국의 통치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에 연호를 따서 이를 동치중흥이라고도 불렀다. 자강운동의 추진 세력들은 증국번, 좌종당, 이홍장 등 한인 지방 장관이었다. 이들은 지방주의에 기반을 둔 존재였기에 투쟁과 대립을 계속하였다. 게다가 보수파는 자강운동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자강운동은 지역 장관 차원의 비효율적 움직임에 그쳤고 그 성과도 분산되거나 제한되었다. 심지어 지방장관의 부임지가 바뀌면 공장 자체를 뜯어내어 옮긴 일화에서 볼 수 있듯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강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군사적인 면뿐 아니라 민관 합동, 경영에 관여 기업들 역시 관리의 무능력과 부패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전통적 경제구조와 자본 부족, 비효율적 경영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 자강운동을 통한 중국의 변신은 느리고 느슨하였고 성과 또한 거의 없거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는 군사적인 면에서 확인되었는데 자강운동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이홍장의 북양해군이 일본과의 황해전에서 괴멸되며 자강운동의 비효율성을 증명하였다. 자강운동과는 다르게 국가정책적으로 진행되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어떤 효율성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무술개혁과 의화단운동. 중국이 자강운동을 일으키며 혁신을 꾀할 때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청과 일본은 점차 긴장을 더해가고 있었다. 긴장 속의 중일 관계는 마침내 청일전쟁으로 폭발하였다. 청일전쟁은 사실 청나라 전체의 국력이 투사된 전쟁은 아니었다. 당시 북양 대신 이홍장 소속 북양군대와 일본의 총동원령에 의해 모인 군대가 맞붙은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청조는 일본과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다. 은 이영량과 조선에서의 영향력,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당시 청 군대의 패배는 청의 관료와 사대부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위성국인 일본에게 패하고 동시에 유럽 열강이 중국의 땅에 들어오면서 만국의 위기가 코앞에 닥치게 된 것이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청조에서는 위로부터의 변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혁론이 대두되었다. 이것을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강유이였다. 그는 1895년 4월 과거를 위해 북경에 모인 수험생을 이끌어 개혁을 주청하였다. 그는 유교를 재해석하여 공자를 그 중심에 위치시키고 기독교처럼 종교화하려는 개혁론을 펼쳤다. 그의 개혁론은 부국 강병과 인재 등용, 의원 개설 등을 주장하면서 황제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쇄신하고 신사층을 지지 세력으로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1898년 광서제가 강유이의 주장에 따라 시행한 것이 바로 변법자강운동이다. 무술개혁, 백일개혁으로도 불린다. 광서제의 백일개혁은 실업진흥, 군제개혁, 과거개혁, 학당 설립 등을 목표로 삼았으나 개혁파가 주도권을 잡은 호남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수파와 실권자인 서태후의 존재는 개혁이 진행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광서제는 이러한 서태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에게 친위군을 창설하여 맡기고자 하였으나 위안스카이는 이를 보수파 서태후에게 밀고 하였다. 결국 변법 반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변법자 강운동은 좌절되었다. 이러한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은 이후 서태후가 광서제를 유폐시키는 무술정변으로 귀결되었다. 개혁파의 거두 강유이와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했고 무술 육군자 처형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파는 격한 탄압을 받았다. 한편 중국과의 조약에서 얻은 특권을 바탕으로 서구 열강의 침략은 더욱 거세져 갔다. 특히 기독교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 신자 수를 확보해 나갔다. 그러나 일부 개종한 기독교도와 일반 비신도 사이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적대의식과 충돌을 낳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19세기 말엽 강화된 열강의 이권 획득 경쟁은 청이 하층민으로부터 모든 불행의 원인은 서양의 진출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1900년의 의화단 운동은 민중의 반서양 기조가 나타난 것이다. 의화단은 대체로 화북 농촌의 하층 민중에 의해 조직된 향촌 자위 집단인 권해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화단은 반기독교 운동을 계기로 청조를 도와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는 부청멸양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마을의 교회를 습격하고 선교사와 교민을 공격했다. 또한 철도나 학교 등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은 비밀결사이며 법수를 통해 자신들이 도검과 총포에도 부상을 입지 않는다는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산동성에서 시작된 의화단 운동은 물론 청조의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화단 운동을 중국 북부 지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00년 봄과 여름에는 의화단 운동이 절정을 맞이하였다. 의화단은 중국 북부 지역 천진과 북경으로 진출하였다. 보수파 권력자였던 서태후는 의화단의 반서양 감정을 이용하여 열강에 맞서려 하였다. 서태후는 이들을 믿고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열강은 즉시 8개국 연합군을 꾸려 천진에 상륙하였다. 결국 8개국 연합군은 북경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서태후는 광서제를 끌고 서안으로 도피하였다.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의화단은 8개국 연합군에 쓸려나가듯 사라졌다. 의화단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조직되지 않은 민병대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8개국 연합군은 잘 조직된 군대와 신식무기 보급까지 받는 근대식 군대였다. 이들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의 문화재와 보물을 약탈하였다. 1901년 승리국인 8개국 연합은 청조와 신축 조약을 체결했다. 청에게는 또다시 4억 5천만 냥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부과되었다. 서태후의 어리석은 선택은 다시금 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광서신정과 입헌 준비. 서태후는 반회세를 외쳤던 반란인 의화단 운동을 이용하여 열강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강력한 열강의 군대에 의해 의화단이 전멸 상태에 빠지자 어쩔 수 없이 다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열강들이 군대를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와 점령하자 열강과 강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그리하여 서태후는 1901년 1월에 이른바 변법 상류를 발표하여 광서신정을 지시했다. 신정은 새로운 정치라는 뜻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서구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중국 사회의 본격적 근대화는 이 광서신정에서 찾을 수 있다. 열강에게 위협받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청조는 광서신정에서 신식군대의 창설과 훈련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배당하였다. 그 예산으로 36진 규모의 신군을 편성하고 근대적인 군사력을 갖추려 한 것이었다. 그 다음 중요시했던 사항은 교육이다. 중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과거제도와 서원은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없었으므로 없애버렸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식 학당을 도입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한편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는 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였다. 이를 위해 산업진흥정책이 함께 진행되었다. 1903년의 상부 설립은 열강의 요구로 만든 외무부의 탄생과 더불어 고대 이후 1000년 이상 유지된 육부제 체제의 종지부를 찍었다. 상부는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중국의 상공업자를 동원하기 위해 상해 설립을 권장하였다. 그 결과로 1911년 무렵에는 중국에는 상해수가 전국적으로는 900여 개가 탄생했다. 이 단체들의 임원은 2만, 회원수는 20만에 달했다. 교육회나 농민회도 전국 단위 연합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조직화는 청조의 예상과 달리 신사층과 상인층의 발언권을 크게 확대시켰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민족주의적 자각이 폭발했고 이러한 관심은 1905년 미국 보이콧 운동이나 철도와 광산의 이권회수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또한 청 내부에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보며 이를 러시아 제국과 일본 입헌국가의 대결로 보았다. 승리한 일본의 경우 그 요인이 입헌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퍼지기 시작했다. 청조도 이에 대응하여 1906년 9월 입헌 준비를 시작했다. 중앙관제를 개혁하고 1907년에는 헌정편사관을 설치해 법제와 규칙을 공포했다. 그리고 1907년 8월에는 흠정헌법 대강을 반포했다. 이는 메이지 일본을 모방하여 헌정 실시 이전에 황제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는 조치였다. 이는 의회 개설을 이유로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생각이었다. 의회 개설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청조는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었고 입헌파는 황제 권한의 견제였기에 행동은 같지만 서로의 목적은 다른 이른바 동상이몽이었다. 1909년에는 지방의회격인 자의국이 설치되고 1910년 국회의 전신인 자정원도 설치되었다. 여기에 결집한 입헌파 신사층은 황제 권력에 대한 견제자였다. 그러던 도중 1908년 11월 갑작스럽게 권력자인 서태후가 사망했다. 만주족 귀족층은 권력을 좀 더 집중시키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의회 개설이 지지부진해지자 1908년 여름에 국회 속개청원 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 개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조는 1910년 11월 준비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양보를 거부하였다. 또 1911년에는 만족, 한족 간의 균형을 잃은 황족 내각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신사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청조의 몰락을 앞당기게 되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혹한 세금과 수탈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러자 민중들의 부가세, 잡세 거부 투쟁 등이 나타났다. 이 시기 나타난 식량폭동 또한 농민투쟁의 또 다른 형태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광서신정은 지식인 신군 새로운 정치 엘리트와 경제 상공업 계층을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사회의 계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조의 몰락을 부추기고 청조의 중국 지배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